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방판업체와 물류센터, 대형 학원 등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병상 부족 사태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처럼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추세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의 추세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5월하고 6월을 비교했을 때 예. 지속적으로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별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40명인지 50명인지. 네. 근데 그거를 한 달로 계산해 보면 예. 1,500명입니다. 아, 그렇죠? 예, 50명 곱하기 30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계실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격리병실 또는 음압병실이라고 하는 데 들어갔을 텐데 예, 예. 2월 중순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대구 경북을 한번 경험을 했으면 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수도권에 대유행할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지만 이게 늑대와 양치기처럼 계속 얘기하면 피로감만 들리고 사실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무뎌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방역은 과한 것이 낫다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40명이나 50명이나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계속 50명이란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예, 예.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분들을 2주간 다 모시는 게 맞을지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경증 환자들을 미리 분류를 해서 예. 환자분들이 갑자기 몰리지 않도록 실제로 교통사고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거나 또는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 또는 대형 의료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수요는 있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 대형 병원 또 치료가 가능한 시설이 계속 잠식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저희 또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제 8명이 발생을 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이번 주에는 벌써 2배 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 제한하는 어떤 부분적인 강화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료인으로서의 입장과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의료인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경을 좀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균형이 필요한 게요. 실제로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인원들 9월부터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우리가 농촌 지역의 일손들이 재입국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일정 부분 강화를 위해서 막는다고 하면은 산업 또는 교육 그 외에도 현장에서의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또 반대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을 강화하다 보면은 그 국가의 우리나라의 산업 여군들 지금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인력들이 나가기 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8시간 출국해서 일하러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방역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민의 해외 진출에 대한 그분에 대한 고려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정부가 이제 고위험시설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뭐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뭐 대형 학원 뭐 이런 이제 시설들이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좀 이제 업주와 사용자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가족들과 함께 작은 소규모 뷔페를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돌잔치라든지 갈 수 있는데 무조건 안 갈 수도 없고 갔을 때 어떤 지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한식 뷔페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뭐 한 4,000원, 5,000원 저렴하게 드실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 갔을 때 입장할 때는 발열 검사도 하고 마스크 착용도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같은 국자를 사용하거나 또는 음식을 뜨고 앉으실 때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다시 이제 음식을 뜨러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업주의 주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이제 생활 방역으로 돌아가서 경제의 회귀와 그리고 방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방역으로 알려져서 업종을 유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믿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유 교수, 내가 아는 분들하고 같이 전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러 가는데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부분에 세세한 지침을 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는 공간부터 우리가 코로나19를 모르다가 알아가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지만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또 잃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막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또다시 잃지 않기 위한 지침이 실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이 이제 또 세종, 충남, 수도권에 이어서 전주 그리고 익산, 광주까지 퍼졌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4차 감염이 나온 건데 확산 속도가 좀 유독 빨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좀 시각이 좀 다른데요. 네. 저는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방역 당국이 찾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면 이제 놀라신 분이 있는데 네. 저와 비슷한 생활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을 때 그보다 더 많은 감염, 발병, 묻은 장사가 있습니다. 네. 즉 노출돼서 감염은 됐으나 증상이 없는 분들이 2주 또는 3주 뒤에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그런 다수의 그룹 중에 면역이 약한 분들 사이에서 증상이 나오고 예.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서는 그걸 찾아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국가는 그것을 빠르게 찾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보이는 거지만 예.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방역과 마스크 쓰기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제도 이제 퇴근길에 쭉 보는데 저는 이제 버스를 주로 타는데 마스크를 거의 다 쓰고 계시는데 길에 예. 계신 분들 중에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도 가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입장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확산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예. 코로나19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염이 되고 발병이 되는데 무증상자로 살다가 지나가느냐와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서 운이 좋게 빨리 발견된다고 하면 연결고리를 찾아서 치명률을 낮추느냐 아니면 치명률이 올라가는 다시 위기로 가냐 그런 딜레마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과 안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의 이제 접촉자 전원이 이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좀 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좀 계속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활 방역으로서의 학교 등원은 의사의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의 예.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등원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학교를 가도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학교가 돌아가서 학업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가 다시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신호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얘기할 때 이건 제 의료인이지만 유병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학생들이 앞으로 2차 대유행, 2022년, 2025년에 새로 올 수 있는 이러한 대규모 감염 질환에 대해서 교육하는 현장은 집이 아니라 학교에 된다고 믿습니다. 예. 학생들이 3분의 1은 학교에 있지만 4분의 1은 학원에 있고요. 나머지는 집에 있거든요. 네. 예. 감염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감염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돼서 학교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생각의 발상이 전환이 되겠죠. 생활 방역의 규칙을 배우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교가 지속되게 되고요. 많은 분들 학부형이 아닌 분들은 학교는 당연히 닫아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일주일 학교 가고 일주일 학교 안 가고요. 일주일에 하루 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정상적인 등원이기보다는 예. 이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등원이기 때문에 생활 방역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배우는
공교육의 장소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교수님의 또 제언과 또 교수님의 좀 생각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앞서 대중교통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지난달부터 대중교통을 타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들이 이제 승객들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뭐 심한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름철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우초선을 탈 때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탈 겁니다. 당연히 예. 끼겠죠. 그렇죠. 이거는 교육과 인지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1988년에 나왔던 기사를 봤는데요. 네. 2호선을 탔던 어떤 국민이 하는 말이 7월, 8월에 냉장이 되지 않는 2호선을 탔는데 실내 온도가 36도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냉방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 찜통의 지하철을 타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1988년을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냉방도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돼 있는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마스크를 낀다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지켜야 되고 네. 더구나 이것이 시행령이다 보니 마스크를 꼭 끼세요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예. 법으로 제재하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이 폭력이 가해질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화된 시행령 등으로 통해서 마치 14일에 임시 그 거처를 우리가 격리를 지키지 않은 그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강화된 제재 방안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와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는 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피로감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느슨해지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이 우리나라만 전 세계 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예. 이것이 7번째인데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약하다. 젊은 층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예.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았죠. 예, 그렇죠. 우리가 벌써 몇 주 전에만 해도 많이 놀랐지만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얘기 들었을 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지만 벌써 이게 뭔가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2, 3, 4, 50대의 젊은 분들이 5년, 10년 뒤에 역학조사를 했더니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높여줬다. 이런 연구들은 3년, 5년 뒤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 2에서 3년 정도는 백신이나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인 방역을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잊는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어떠한 물질에 노출됐을 때 그게 암을 당장 일으키진 않지만 3년, 5년, 10년 뒤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최소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는 마치 미래에 우리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병상 부족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앙임상위에서 제언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환자 병세에 따라서 뭐 입원과 퇴원의 기준을 바꿔서 좀 병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이제 빨리 퇴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입원 기간을 줄여서 좀 그만큼의 병상을 확보하자. 이런 제언을 했는데요. 임상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저는 주로 외국인 환자분을 많이 모시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한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한국말로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 병원에서. 오늘 발표를 보면은 네. 의료진들이 볼 때는 현장에서 느꼈던 바입니다. 예. 대부분은 경증이 많고 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4일, 2주 격리될 때까지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 3, 4일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유출이 적고 최근까지 그 31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의미 없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있었고 그게 오늘 발표로 됐지만 네. 예. 중간 설명이 생략됐을 때 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갭은 굉장히 클 겁니다. 언제까지는 2주간 격리를 해놨는데 지금 괜찮다고 하는 게 혹시 병상이 부족하니까 빨리 돌리려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아주 드물게 지속적으로 감염력을 갖거나 또는 다시 재활성을 통해서 환자분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아가는 부분을 보면은 예. 오늘 중앙임상의 권고 사항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증 치료를 위한 시설과 네. 경증 환자를 위한 입원 시설 그리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료적 치료보다는 격리의 의미를 두고 다만 신속하게 의료시설과 접촉할 수 있는 생활치료시설 예. 지금 우리 생활치료시설이 거의 다 닫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이 수도권의 대유행이나 또 이 여름철에 휴가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휴가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행한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상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퇴원하고 격리해제하는 것 동시에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지침이 빠르게 다시 마련이 돼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료진의 피로감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짧게 좀 짚어보죠. 중국 상황인데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베이징의 인구의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는데 좀 이런 공격적인 어떤 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2차 좀 확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진행하려면 좋은데 일단 비용이라든지 의료 인력 이런 검사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 때문에 실제 환자를 치료하거나 하는 인력이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검사를 위해서 그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공공 방역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을 진행하게 한다면 한 번도 증상이 없었고 전에 확진된 적이 또 없고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코로나19에 노출, 감염, 그리고 항체 또는 중화항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2차 유행에 대한 방역의 지침을 만드는 데는 공중방역과 예방약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인권적인 문제나 그런 것도 비용,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진행된 걸 진행을 위해서 사람이 모였을 때 재유행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진행이 어렵고요. 예. 좀 사회적인 부분에서 공공의료 중에서 좀 강력한 통제 안에서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